자, 제가 항상 마지막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그날 했던 걸 복습하는 과정에서 좀 자르기가 애매해서 예전에는요, 제가 강의할 때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이랬습니다. 규칙적으로 했는데 지금은요, 약간 쉬는 시간을 약간 2시에는 무조건 끝날 겁니다. 2시 전에 끝날 거니까 쉬는 시간이 약간 불규칙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험장에서는 100분씩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1차는 민법하고 학개론을 100분 동안 봅니다. 100분 동안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쉬는 시간이 불규칙하더라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건데 어디를 볼 거냐면 잠깐만요. 이 책이 막 섞여 있어서 2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부담금을 부과시킨다. 아니면 지역 지구제 이런 거 실시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요. 정부 개입 수단 이렇게 합니다. 정부 개입 어떻다고요?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 개입 수단은요. 정책 수단 해줄게요. 자, 정책 수단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자, 먼저 이용하는 과정에서 요걸 규제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요. 이용 규제다 이렇게 합니다. 이용 규제. 자,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자, 토지 혹은 다른 부동산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들을 구속하거나 제한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를요 이용상 규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럴 경우는 그런 지역에서는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끝까지 이제 공부한 다음에 돌아오시면 각종 정책 수단들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게 무슨 정책입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의심스러워도 그냥 넘기시면 돼요. 먼저 1번의 토지 이용 규제는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역 지구제다. 그 밑에 예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연탄공장 차리면 안 돼.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다든가 그 옆으로 가면 건축 규제 등의 각종 규제. 건물 지을 때는 니들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되고 철근 얼마 정도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규제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줄 맨 끝에 각종 인허가제, 인가를 맡아라, 허가를 맡아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용 규제입니다. 이용 규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번에는 직접적 개입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접적 개입은 그야말로 자,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수요자 혹은요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이걸요 직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들어가서 땅도 구입하고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도시를 재개발도 하고 신개발도 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형태 공공임대아파트 지어서 공급하고 이런 걸 다 직접적 개입해 줍니다.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 직접적 개입은요,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은행제도라고 해서 잠시 후에 할 건데, 미리미리 땅을 사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영개발은요, 개발의 주체가 공공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이런 것들을요, 공영개발. 토지 수용은요, 강제로 땅을 사들이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라든가, 그 옆으로 가면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접적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나중에 공부가 끝난 다음에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제하겠다. 직접적 개입.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간접적 개입인데 요거는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요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얘는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시장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틀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어떤 소기의 효과를 노리겠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시장기구의 틀은 놔둔다는 얘기는 그냥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놔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사이드에서 조세라든가 금융수단 이런 걸 동원해서 자 이거 규제하게 개입하는 형태 있죠. 이걸요 간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이런 지역에서는 대출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거래는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대출 안 해주겠다.
아니면 세금 왕창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4가지 정도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요거 암기하면 문제 풀이하는 데는 별 지장 없습니다. 자,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하더라.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더라. 돈 줘도 문제죠.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하더라.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일단 기본적인 문제 다 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조금을 얘기합니다. 보조금. 요거는요, 조세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세수단. 요거는요, 금융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수단. 요거는요, 부담금, 요걸 얘기합니다. 부담금.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행정적, 어떤 지원 같은 거 해주는 거 있죠? 다 여기에 속하는데, 그런 건 아직은 몰라서 이거 요 정도 4가지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문제를 통해서. 자, 한 장 넘겨볼게요. 208페이지. 208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맨 위에. 맨 위에 찾으셨나요? 기출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라든가 보조금 제도, 이런 것들은 자, 이 간접적 개입의 형태다. 보조금이라든가 부담금 제도, 이런 것들은 무슨 개입이라고요? 간접적 개입이다. 네, 2번 볼게요. 토지은행, 공영개발사업, 공공투자사업, 이런 것들은 직접 땅 구입하고 도로 깔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개입이라고요? 직접적 개입입니다. 직접적 개입. 자, 3번 보시면 3번 총부채 상환 비율. 요거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나중에 금융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정책.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든가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이고 개발부담금, 금융지원정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간접적 개입에 속하는 겁니다. 전부 다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하더라. 여기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 가끔 잘 물어보니까 2년에 한 번꼴로 물어보니까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런 걸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다른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형태로 지금부터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토지 정책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중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주택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 정책, 이렇게 해서 3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되셨죠? 다시 할게요. 이렇게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요, 자, 지금부터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 뭐라 한다고요? 토지 정책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주택 정책, 마지막으로 조세 정책, 이렇게 알아볼 건데, 여기는 토지 정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단 게 아니라, 자,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여기서부터, 잠깐만요. 자, 거기에 20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08페이지부터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토지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위에서 10번째 줄 보면 토지은행제도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좀 알아볼게요. 토지은행제도. 이걸요, 토지비축제도, 이런 표현도 씁니다. 비축제도. 자, 요거는요, 좀 당장 도로를 내겠다, 공원을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먼 미래에 공공개발용지, 공공시설용지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놓을 수 있어 없어요? 나중에 가격 올라갈 때 사면은 정부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돌아다니면서 산 밑에 있는 땅 같은 거 구입해 놓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먼 미래에 공공시설용지를 위해서 미리미리 지금부터 구입해 놓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먼 미래에 토지 수급 불균형. 수급 불균형이라는 것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수 있죠. 이걸요, 수급 불균형이다 해줍니다. 이런 걸 위해서 미리미리 사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땅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수 있죠. 땅이 부족하면은요, 여러 가지 사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놓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수요에 대비해서 그때 이제 방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자는 걸요,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갖고 있는 방법은 2가지 형태입니다. 공공임대 보유다. 자, 요거는 요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짓겠다고 빌려달랍니다. 그럼 빌려주면 되는 거죠. 노는이나 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공공이 임대하는 형태로 보유하는 겁니다. 근데
예, 지금 당장은 산 밑에 있는 땅 같은 거 필요 없을 수 있죠. 농사 지어봐야 돈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요,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요, 공공 자유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보, 방치해 놓은 걸요, 공공 자유보 이런 형태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개발 수요가 발생하면 적당히 팔거나 어떻게 해요? 방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누가 이걸 실시하냐면 국가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게 아니라 토지주택공사가 요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다. 요거를 LH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여서 LH공사가 토지은행이라는 토지은행이라는 회계 계정을 두고서 여기서는 관리합니다. 토지은행이라는 회계 계정을 두고서 관리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아시면 돼요. 나머지 뭐 장단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209페이지에 오른쪽에 공영개발사업 이런 거 있어 없어요? 209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있죠?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부터 자, 그 다음 장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211페이지 있는 내용 있죠?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다가는 어지러워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나중에 다 요약지 가지고 간단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읽고 있으면 막 머리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공부하기도 싫어져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동산 토지 정책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212페이지에 보면 외부 효과는 좀 전에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거기서 해결하고 이번에는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지구제다. 여기에 이제 토지 정책 중에는 끝판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 자, 요거를요, 용도 지역지구제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용도 지역제와 지구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는 용도 지역제는요, 중복해서 지정하면 안 됩니다. 중복 지정하면 안 되고 용도 지구제는요,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땅은 이런 용도로 써라. 저런 땅은요, 저런 용도로 써라. 그리고 이런 용도로 하더라도 종류도 규제합니다. 여기는 아파트만 지어라. 이런 땅은요, 단독만 지어라. 막 규제할 수 있죠. 그리고 지들 마음대로 막 층수를 올리게 되면 남한테 피해를 줘 안 줘요?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땅에서는 몇 층 동만 지어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크기 같은 것도 정해줍니다.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이 있다면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 땅이 있다면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서 보면 배불뚝이 아저씨 보면 배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요 북한에 요 북쪽은요, 돼지 같은 놈이 하나가 자, 있어갖고 돼지 같은 놈이 이제 자기 딸 조그만 딸 있죠? 아주 몇 살 되도 않은 애 끌고 다니면서 후계자로 쓰려고 할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역사상 진짜 절대 왕권 시대도 아니고 4대가 이제 이거 통치하는 이러한 이상한 나라입니다. 거기. 그렇잖아요? 꼬맹이고 뭘 한다고 걔 데리고 다니면서 후계자로 양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희한합니다. 어쩌나 여기는 어쩔 수 없고 이 밑에 있는 지역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는요 도시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라고요? 도시지역.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은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렇게. 자, 이러한 지역은요 농림지역이다. 다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농림지역이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관리지역 이렇게 합니다. 관리지역이다. 관리지역은요 앞으로 이런 대로 편입은 예상되는데 지금 당장은요 주변 토지용의 여건상 확정하기는 곤란한 땅 이런 땅을요 관리지역에 줍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게 가장 크게 분류하는 거고 이걸 점점점 세분해 나갑니다. 점점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뚝뚝 쪼개서 이런 지역은요 뭐 주거지역이다. 이런 지역은요 상업지역이다. 이런 지역은요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지역은요 도시라 하더라도 산 같은 게 있으면 좋아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관리지역도 이제 쪼개입니다. 이렇게 쪼개서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계획
관리지역 이렇게 합니다. 계획 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요, 보전관리지역 해줍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요,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세분화갑니다. 얘들은 또 점점점 세분화가는데 이렇게. 자, 주거지역, 우리 시험에서는요, 주거지역 정도만 세분화하는 내용을 주로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공부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나올 가능성 별로 없고, 주거지역 정도만 점점 세분화하는 내용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먼저 주거지역은요, 또다시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아니면요,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걸 또다시 점점 세분화합니다. 전용 주거지역은요,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 지역은 한 세 가지 형태로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1종 같은 경우는요,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보통 이제 단독주택 중심의 2종은요, 아파트 같은, 연립 같은 공동주택 중심의,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양호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한 지역이다 해줍니다. 이거 뭐 좀 부자 동네인데, 이런 동네 가면요, 뭐 편의점도 없습니다. 그냥, 이 아파트가 질비하거나 단독만 질비하게 있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요, 뭐라 하냐면, 전용 주거지역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요, 먼저, 1종은요, 저층 중심, 2종은요, 중층 중심, 3종은요, 중고층 중심, 중고층 중심의 얘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편리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한 지역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편리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헷갈리니까 암기하기도 하셔야 돼요. 암기는, 자, 어떤 남자분이 전량을 자, 이 일편단심 사랑했답니다. 전량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일편단심 사랑했대요. 전량.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 나오면 양호한 이게 나와야 돼요. 일반 주거지역 나오면요, 뭐가 나와야 돼요? 편리한 이게 나와야 됩니다. 편리한 주거생활 이렇게. 그 다음에 준 주거지역은요, 이렇게 주거지역을 위주로 하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위주로 하되, 자, 이 주거지역을 이렇게 보완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지역을 이렇게 업무라든가 상업 기능을 보완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 정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요거 좀 정리하시고, 이거 이상은 뭐 공부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다음 이렇게 하는 거를요, 지역제 해줍니다. 지역제는요, 중복 지정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겸 상업지역 이렇게 해주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그 다음에 1종 전용 주거지역 겸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다 따로따로 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역마다 때로는 어떤 지역마다 때로는요, 토지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정하는 게 지구제입니다. 지구제는 이렇게, 만약 이 지역은 무슨 경관지구다, 이 지역은 방화지구다, 이 지역은 뭐 취락지구다 정할 수 있죠. 이렇게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역은요, 경관지구 겸 방화지구죠. 요거는 중복돼 있어 안 됐어요? 됐죠? 요 지역은 이 경관지구 겸 방화지구 하니까 중복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다는 얘기도 이렇게 해서 중복 지정도 가능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용적률 검표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할 겁니다. 여기서는 왜 이런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왜 이런 정책? 그러면 이런 정책 수행하는 이유는 어디냐, 우리 교재에.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어디냐면요. 잠깐만요. 자, 거기 215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에 지역지구제의 경제적 효과라고 있죠? 요거 좀 알아볼게요.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자, 요걸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 아파트가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웬 참견이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상당한 피해를 줘 안 줘요? 줄 수 있는 거죠. 연탄공장 때문에 오후에 가서 좀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 복습 좀 하려고 했더니 컬컬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할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연탄재 막 날리는 바람에 폐병도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연탄 공장 다니는 차가 시커멓죠? 시커먼 차 왔다 갔다 하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아침에 흰색 메리아스 널면 밤에 뭘로 바뀌어요? 검정색으로 바뀌죠? 이것도 문제네요. 메리아스 값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하면 상관없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부의 외부 효과 해줍니다. 부의 외부 효과. 가만 놔뒀다가는 얘들은 크게 손해보는 거죠. 아, 연탄공장에 피해 볼 수 있고 얘들은 보상도 안 하게 이익 볼 수 있죠. 안 되겠다. 정부가 나서겠다 아닙니다. 정부가 나가서 이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으로 묶어놓는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지금부터 이 박스를 그려서 항상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 구분할 겁니다. 자, 장기는요, 나중에 한번 간단히 할 건데, 아파트 지어서 팔으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그죠? 이런 걸 장기라는 겁니다. 어떤 신규 공급자가 들어와서 아파트 지어서 팔 수 있는 긴 기간이죠. 이걸요, 장기 이렇게 되면 돼요. 되시죠? 이렇게.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다가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하니까 이 동네에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죠.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나가거나 나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공장이 또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면서 외부 효과가 제거되거나 감소되면서 이 동네가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주택은 주택들끼리, 공장끼리 이용하니까 쾌적한 주택지역은요,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니까 이 동네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니까 주택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항상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 되겠습니다.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점점 올라 안 올라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동네 부동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초과 이윤이 생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초과 이윤이 정상 이상의 이윤. 이거는 일종의 누가 가져가냐면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데 요것도 일종의 초과 이윤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요걸 사전적 독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 독점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정부가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바람에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은 거죠. 이걸 뭐라고요? 사전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이윤이라고 해서 이걸요, 사전적 독점이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구입한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이걸요, 사전적 독점이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역지구제는요, 이 효율성은 매우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탄 공장 때문에 피해를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비효율적인 토지용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은 매우 높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지역지구제는요, 모든 지역을 다 개발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지역은 개발해야 되고, 어떤 지역 보존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이득 볼 수 있고 어떤 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자기 땅을 개발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이익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보존지역으로 묶어놓으면 뭐 이거 안 팔리니까 손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됩니다. 형평성, 공평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지역은 사전적 독점력이 부여되고 어떤 지역은요, 오래 손해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은 문제가 된다. 다만 세대 간의 형평성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세대 간의 형평성. 자,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개발만 다 하게 되면 후손들을 위해서 쓸 땅이 없어지는 거죠. 거꾸로 우리 시대에 자꾸 보존만 한다면 당장 집 온 사람이 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개발과 보존을 철저히 구분해서 관리해 나간다면 후손들로 해서 쓸 땅도 남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세대 후손들이 공평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높이게 이렇게 해서 세대 간의 형평성은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나 이게 이제 단기적인 효과인데 장기적으로는요, 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오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생산비가 큰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잖아요. 그전에 생산비가 큰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새로운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시장에 진입한다는 얘기는 나도 아파트 지어서 팔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 진입하는 바람에 장기적으로 아파트의 공급량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물건이 아파트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면 물건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늘이 시장에 나와 있는 게 몇 개 안 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무지하게 많은 게 많다 그러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까지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하냐면 이렇게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는, 알겠나요? 이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들어와서 아파트 지어달려고 할 겁니다. 나 장기적으로는요, 표가 이유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여기는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만 해볼게요. 몇 장 넘겨보겠습니다. 몇 장을 넘겨보시면, 잠깐만요. 뭐 있네.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217페이지 위에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박스 바로 아래 1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자, 찾으셨나요? 용도 지역은 토지를 이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좋은 얘기 한 거고. 2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관농자라고 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이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죠. 가장 크게 분류한 겁니다.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 3번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에는 주상공로계 같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는 주상공록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용도지역은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없지만 용도지구는요, 중복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땅에다가 얘는요, 중복 지정하면 안 되죠. 근데 얘는요,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자,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이게 나와야 돼요. 공동주택 중심의, 자,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맞아, 틀려요? 맞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해서 지우겠습니다. 나중에 다 이거 드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는 내용은 집에서 읽다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몰라서요. 지금 당장은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고 조금 삶아 붙여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토지 정책을 알아보는데 먼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7페이지. 요거는 어떤 지역이 지하철이 이쪽으로 통과할 거랍니다. 지하철이 통과할 거라고 하니까 지하철역. 그러면 지하철역 역세권 내에는 사람들이 여기다 장사하려고 땅 같은 거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도 아파트 지어서 역세권이니까 아파트 잔뜩 지어서 뭐 분양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세권 근처에는 자동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서로 여기 땅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가격으로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다 서로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고 하고 상가 같은 거 지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이거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걸요, 정상적으로 집가가 상승한다 해줍니다. 요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 지역으로 지하철이 들어올 거라는 사실을 미리 입소한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을 겁니다. 아까 재벌집의 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의 아들 같은 경우 있죠? 미리미리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고
소위 이제 그 중개업도 그지같이 하는 사람들, 기획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미리 입수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서울에 있는 복부인들, 투기를 업으로 한 사람, 여자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미리 알아보라? 아니니까, 이런 분들이 이용도 안 하면서 미리 살 수도 있어 없어요? 이용도 안 하면서 미리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공안지 형태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 좀 있고, 힘께나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산다고 하니까, 저기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간더라? 그러니까 이용도 안 하면서 막 미리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불로소득, 일종의 개발이익이라는 겁니다. 개발이익. 요거는 일종의 불로소득이죠. 그리고 이거는 세금 걷어서 이 지역 전체 이익을 주려고 지하철 까는 건데 왜 이 동네 사람만 이익을 봅니까? 안 되겠다. 이걸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환수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요, 개발이익 환수라는 건데, 이 용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특히 뭘 정리하라고요?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해서 얻는 이익을 뭐라 한다고요? 개발이익. 요거를요, 뺏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개발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 최대 50%까지를 강제로 뺏을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환수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217페이지 요거는 개발이익의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자, 읽어볼게요. 개발이익이란 217페이지 딱 중간에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중요한 건 요겁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이 표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라든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있죠? 요거를 강제로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 정도 하시고. 자, 다른 정책 수단들은요, 간단히만 아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잘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뭐 그러면 잡다한 정책 수단들을 막 공부하려고 하면 무지하게 어지러워요. 어지러움 대화인데요? 안 되고 간단히 정리된 걸로 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주택과 관련된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자, 지금까지는요. 자, 뭐가 관련돼서요? 자, 218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맨 위에, 18페이지 맨 위에. 자,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이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이란 찾으셨나요? 자,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든가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 시행자라든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있죠? 요거를요, 개발이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문제를 정상지가 상승분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금액, 요걸 얘기합니다. 초과한 금액. 오른쪽 볼게요. 219페이지. 지금부터 이제 주택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택과 관련된 정책들은요, 거의 대부분, 자, 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합니다. 정치적 목적이라는 게, 자, 사람들 간에 모두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공평성, 형평성, 요거를 중시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책을 수행했을 때 극빈층이 혜택을 본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만약 극빈층이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임대와 관련된 정책이고 다른 건 읽어보시면 돼요. 임대와 관련된 정책과 분양과 관련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책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221페이지. 221페이지에 위에서 한 6번째 줄에 보면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 바로 밑에 임대와 관련된 정책 중에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고 한 장 넘겨보시면 223페이지에 위쪽에 임대료 보조 정책이 있고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한 장 넘기면 225페이지에 위쪽에서 10번째 줄에 공공임대주택 요거 있죠? 요 세 가지를 일단 비교해가면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매우 자주 물어봅니다. 자, 먼저 임대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임대료를 자, 규제하겠다. 이거 이상 받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임대료 규제 이렇게 합니다. 예컨대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
자, 2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가 한 9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20평 기준으로 90만 원이면 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극빈층들은 150만 원 벌어서 90만 원 내고 나오면 남는 게 별로 있어 없어요? 없죠. 애들 통신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20평 기준으로 3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를요, 임대료 규제.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여기까지만 올라가야 되죠. 이거 이상 올라가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이걸요, 임대료 상한제. 가장 높은 가격이 상한이라는 겁니다. 임대료 어떻다고요? 상한제. 아니면요, 최고 가격제. 최고로 여기까지만 받으라는 겁니다. 이걸요, 최고 가격제. 이렇게 해서 자,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서 이거 이상 못 올라가게 해야 되지. 문제는요, 니네들 12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그러면 이미 90만 원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서 이거 이상 받으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임대료가 무지하게 싸요, 비싸요? 무지 싸니까 소비자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해봐야 돈 대화인데요?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하려고 합니까? 상가로 임대하려면 임대하고 싶고 아니면 임대사업 때려치려고 하죠. 그러면서 점점점 임대사업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급기야는 10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죠. 10채밖에 안 남고 그리고 임대료 싸니까 이거를 소비하려는 사람 많아져가요?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은 10채밖에 안 남았고 예를 들어 이거를 소비하려는 사람 무지하게 많으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다는 얘기죠. 아, 이 동네 들어오고 싶은데 집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달동네 사는 사람 수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으면서 아주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요, 단기적으로는 순기능이 있다 해줍니다. 좋은 기능이 있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30만 이상 못 받게 하니까 때려치고 싶은데 당장 때려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임대 차익은 1년 반 남았다. 1년 반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법률 규정에 따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상업용으로 좀 바꿔서 좀 임대하고 싶은데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도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꽤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요,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수익이 그대로 있는 거죠? 안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세입자들은 90만 원에다가 30만 원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기능, 역기능만 생긴다. 해줍니다. 안 좋은 기능을요, 역기능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경제 주체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요거는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자, 정부라든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행태가 나타날 수 있냐, 이렇게 알아볼게요. 자,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 원래는 90만 원 받을 때는 임대사업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3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임대사업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투자를 뭐 기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임대인들도 자, 이거 해봐야 돈 대화인데요? 30만 원 받아도 돈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다른 상업용으로 빌려줄 수 있다면 그쪽으로 해서 바꿔서 공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 자, 주택용이 아니라 상가용 같이 용도를 자꾸 전환하려고 할 겁니다. 때려치든가 아니면요, 용도를 전환해서 상업용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꿔서 공급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자, 원룸 같은 게 이제 임대도 잘 안 되니까 돈도 안 되고 하니까 모텔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용도를 자꾸 전환하려고 하니까 시중에는 임대수익이 몇 채밖에 안 남았다고요? 10채밖에 안 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임대료 싸니까 또 소비하려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90만 원 정도 받을 때는 세입자가 와서 도배지 좀 교체해 주세요 하면 얼른 교체해 줬는데 지금은요, 도배지 교체해 달라면 뭐라고요? 신문지 붙이고 사세요 합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너 아니라 들어올 사람이 있어 없어요?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 자체가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 이 집을 빌리려고 하는데 10채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요? 집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자, 집이 몇 채 안 남았으니 특히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신혼 살림할 전월세 집이 필요한데 이런 게 찾는 게 쉬워요, 어려요? 무지하게 애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이겁니다.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이렇게. 자, 내가 이번에 뭐 김해로 전국 가려고 하는데 김해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거기도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어려우니까 구하다 못 구해서 여기서 막 주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출퇴근하는 게 뭐 대단한 문제냐? 한두 사람이 여기서 출퇴근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나가도 돼야 될 비용이 안 나가요?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회 전체적인 뭐로 이어진다고요? 손실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자,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아주 농후합니다. 자, 임대료가 싸니까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이 집 20평이면 충분한데 에라 50평짜리 빌려보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소비가 생긴다. 이것도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니까 일종의 시장 실패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정부 시장 입장에서는 소득세 수입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소득세는요, 5월 달에 이제 소득세 신고하고 하는데 우리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일종의 불로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깎아주는 금액을 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이런 게 많지는 않아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자, 주택을 임대한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기 때문에 임대소득세의 수입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때려친 사람도 많고 그리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많이 깎아줍니다. 소득공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수입도 얼마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결국은요, 정부를 꾸려나가는 것도 힘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시장에서는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김해 가서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을 살짝 불러서 내가 계약세는 요걸로 써드릴게요. 정부에서 이거 이상 못 받겠으니까. 그 대신 몰래 한 10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갈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음성적인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네 30만 원 이상 못 받겠더니 또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아주 불합리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제. 자, 222페이지 왼쪽 맨 아래 보겠습니다. 맨 아래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되지 이거보다 높게 설정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면, 자, 이렇게 높다면, 자, 시장에서는 임대주택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임대료 상한을, 30만 원을 임대료 상한이라는 겁니다.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자, 집이 10채밖에 안 남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서로 빌리려고 하니까 초과 수요 혹은 수요 과잉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임대주택의 수요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맞아 틀려요? 맞고 3번 볼게요. 임대료 규제는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사람들이 임대사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공급이 원룸 같은 거 안 지으려고 하겠죠? 위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세입자들의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질적으로 수준 자체가 떨어지고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맞습니다. 오른쪽 볼게요. 맨 1호 문제니까 223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임대료 규제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음성적 거래 혹은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성적 거래. 마지막으로 한 8번 정도 보겠습니다.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통제한다면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고 질적 수준도 저하되죠. 그러니까 자, 여기 몇 채밖에 안 남는다고요? 10채밖에 안 남으니까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되고 질적 수준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정도 정리하시고 제가 언급하지 않는 내용은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예, 괜히 힘들게 생각하면 더 힘들어요. 저랑 같이 해야 돼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임대주택 정책 중에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알아봤고, 잠깐만 쉬었다가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아파트 이런 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